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상표 디자인 심사국장 목성호입니다. 네, 흔히들 이제 제가 이름을 소개할 때 목성호인데요. 목성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당히 지금 유니버셜한 제가 이름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지식재산 분야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셔서 혹시 이제 아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21일에 저희들이 디자인 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식을 저희들이 온라인,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0월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닌 10월 21일을 저희들이 날짜로 삼은 데에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뭐냐면 저희들이 최근에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의 시행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일에 시행된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화상 디자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디자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범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고 많이 이렇게 부흥했던 산업이었던 직물지라든지 섬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디자인 보호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이 디자인 영역에서의 미래는 바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처음에 목차에 있는 내용은 조금 약간 좀 딱딱한 화상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 보호 개정입니다만 약간 그 부제로 살짝 내려버리고요. 디자인 보호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특허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허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수원하고 심판원을 제외하고 약 10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상표 디자인 심사국의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 관련된 정책과 한 과와 그 다음에 심사과, 그 다음에 디자인 쪽 정책과 심사과 이래가지고 총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관 200명을 포함해서 23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큰 대국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제가 서울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입니다. 2003년도는 매트릭스 2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시점인데요. 올해 보니까 매트릭스 4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는 가상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네오라는 주인공 자체가 처음에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이 디지털 흐름,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네오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은 보이지 않는 재산권, 무체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재산권을 볼 수 있는 능력, 오늘 그걸 가지고 디자인과 그 숨어있는 매트릭스 세계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화상 디자인의 태동과 성장, 그 다음에 화상 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이제 보호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상 디자인의 태동과 성장입니다. 그 왼쪽 화면 보시면은 위에 보이시죠? 저게 사실은 마우스의 초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글라스 앵겔바트라고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께서 만드신 마우스의 초기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의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릴 수 있는 이 바퀴들이 달려 있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처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마우스의 초기 형태입니다. 바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 측면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참서 이 사실 요 모습 자체는 이 마우스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위한 혁신적인 장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별로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는 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도 받았지만 실제로 이분이 만든 이 마우스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 4천만 원 정도에 싸게 판매되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셨던 1930년대, 그 다음에 1940년대의 경우에는 뭔가 장식적이고 예쁘고 더 멋있고 라는 쪽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뭔가 실용적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용자의 편의라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분이십니다. 요 뒤에 이제 보이십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트랙터인데요. 이 트랙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디자인 트렌디 관련된 트랙터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프로젝트 이분이 이제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트랙터를 운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이 운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분이 만들어낸 게 보면 이런 식의 각종 디자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보시면 사실은 이분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면은 과거에 여기서 만드셨던 이분이 처음 만드셨던 건데 이 전화기입니다. 요즘은 쓰지 않지만 이 전화기 자체의 모양 자체도 손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만드신 각종 이러한 그 GUI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러한 아이콘들은 현재 보시면은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셨냐면 요즘 토끼하고 거북입니다.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속도하고 관련되는 아이콘입니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 자, 이제 저희 좀 이런 장치와 마우스라는 장치와 그 다음에 그 마우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의 발전의 모습. 이제 저희들이 익숙한 컴퓨터로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윈도우 시스템이 아닌 그 과거의 시스템에는 아시다시피 도스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직접 무언가를 지우려면 DL이라고 하는 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 디렉토리 전체를 보여주려면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나온 바로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은 mdir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쭉 이렇게 명령어들을 좀 나열해 놨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와 그 다음에 엔터키를 활용해 가지고 해당 명령어를 찾아서 누르는 형태였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우리 이용자 간에 무언가의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내용을 보시면 텍스트 중심이고 뭔가 이 명령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윈도우즈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전의 단어가 텍스트 중심이고 그래서 알기 어려워서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래픽 위주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접속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 전도연 씨하고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그러면서 뭐 사랑을 나누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나왔던 그때의 PC 통신 바로 하이텔 PC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점점과는 다르게 단순 명령어는 아니고 좀 더 내용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콘은 아니고 문자로 서로 대화하는 텍스트 형식의 대화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매킨토시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킨토시에 관한 컴퓨터에 관한 광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포인트만 할 수 있으면 당신은 맥킨토시를 쓸 수 있다. 이제는 마우스와 그 다음에 마우스를 활용한 또 하나의 각종 소위 말하는 아이콘들, 양자를 활용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러한 식의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애플의 소위 말하는 아이폰 OS 시스템 아이콘들입니다. 종전에 있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꺼졌네요. 네. 종전에 있던 아이콘보다는 보다 좀 간결하고 또 깔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무엇인지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이게 어느 회사의 아이콘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콘이 누구 건지 알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동일한 아이콘 형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볼보 차량에 실행 중인 이 애플 iOS 카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디자인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이 옮겨가면서 이제는 연구소나 또는 대학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외형과 또는 어떤 모습에 관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교육도 많아지게 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각종 실습들,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자인도 디지털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에 있어서의 권리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따라오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왼쪽은 MS 윈도우의 OS 아이콘 디자인들이고요. 오른쪽은 애플 맥킨토시의 아이콘 디자인들입니다. 보시면은 나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버리기에 해당되는 휴지통의 모습들인데요. 이 휴지통들은 한결같이 뚜껑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맥킨토시는 뚜껑이 있었다가 뭐 없었다가 하는 모습. 하지만 양자간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88년도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만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맥킨토시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산업에서 얘기했듯이 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GUI라고 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그것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인 마우스가 이제 등장하고 그 부분이 바로 맥킨토시의 셀링 포인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이 윈도우즈가 나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 입장에서는 윈도우즈 회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협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입장에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사실은 크게 놀랄 대상도 우려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윈도우 2.0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애플의 그 당시에 스컬리 회장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결과는 뭐였냐면 바로 저작권을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맥킨토시 컴퓨터고 이게 IBM사의 PC인데 사실은 PC의 그 하드웨어를 보면 사실은 이 맥킨토시의 컴퓨터와 IBM의 컴퓨터는 상당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애플과 그 다음에 그 맥킨토시, 윈도우즈 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이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마 구별이 된다고 하실 텐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사실 애플은 소송을 걸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사실 디자인 자체가 화상 디자인과 같은 것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로 보호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작권으로 소송을 한 것이었는데요. 결과는 사실 애플 자체의 사실상의 패소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은 현재 나타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이러한 모습 자체는 통상 저런 식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록스에서 이미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저작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가져온 거에 불과하다. 등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애플은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플은 이때 이제 알게 됩니다. 저작권은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송을 좀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록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디스플레이 형태가 나타난 지금의 상황에서 쳐다보면 다르다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제록스에서 만들었던 저러한 디스플레이 모양 자체를 애플 쪽에서 이제 뺏겼다라고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해서 윈도우즈가 자기들 것을 뺏겼다고 얘기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반수로 주장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제록스 것을 뺏긴 것이다. 저작권은 제록스한테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패배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997년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내부 의견과 외부 의견과 그다음에 각종 심판과 소송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화상 디자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분수 디자인입니다. 보시면은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뿜어내고 그 물의 흐름 자체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과연 디자인으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디자인이 특허로 보호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방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계속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 디자인 자체가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물을 계속 뿜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정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정형성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서 성립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약간 좀 너무 아마 좀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소위 말하는 유체물이라고 하는 것도 잘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원자하고 분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물이라고 뭐 다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수에 관해서 디자인이 인정되게 됩니다. 특허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특허청에서 방향을 잡았냐면요. 보시면은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패널의 표면 장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작동하는 것과 일체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부분 디자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는 저러한 경우에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특허로 등록된다라고 이제 내게 됩니다.
자, 저희 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속도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부분 디자인 형태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 요 디자인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물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상관없는 물품의 뒷모습, 옆모습까지도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게 초기의 저희들의 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좀 저희들이 약간 굉장히 융통성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다음 나온 모습이 뭐냐면 그러면 옆면하고 뒷면은 내지 마라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만 표현된, 그래서 주요하게 표현된 휴대폰, 그 다음에 주요하게 표현된 내비게이션 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단면만 제출해도 등록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물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채널 형태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산업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물건에 요만큼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품 안에 부분 디자인이다 보니까 물품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확대해서 참고 도면으로 내라 라는 약간 좀 촌스러운 식의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디자인이 여기뿐만 아니라 차에도 다른 부분에도 골고루 쓰이는 디자인이 생기게 됩니다.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패널 안에 나타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쓰이는 어느 물품에 쓰이는 거냐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출원을 다 각각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꾼 것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휴대폰, GUI가 표시된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는 GUI가 표현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출원을 하게 되고, 그 출원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패널 형태로 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에 쓰였던 또는 차에 쓰였던 다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물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걸 이유로 해서 최근에 법을 개정을 했고 4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고 공포 6개월이 지난 10월 21일 바로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종전에 있었던 물품에 계속 구속되는 측면에서 물품으로 좀 자유로워진 형태의 디자인도 인정받을 수 있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전에는 출원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요 안에는 요 부분이 출원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법 내용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디자인 자체에 물품 자체에 화상이 포함됐다기보다는 화상이라는 정의를 만들고 화상인 경우에는 물품은 아니지만 유체물은 아니지만 유체물에 준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그렇게 보도록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기 조작이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 무언가 눌렀을 때 기기를 조작시키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그런 화상의 경우에만 한정돼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이 화상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거나 송부했을 때도 이제는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가지고 종전에는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된 이 공간상에 쏘는 화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출원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죠. 디스플레이 패널로 하든지 아니면 물품 안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는 그것과 독립된 출원도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도 이렇게 출원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앵그리버드 같은 이런 게임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요 자체의 화상을 가지고 정보통신기기 조작이나 표시형 화상이라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추론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 등록된 예인데요. 보시면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보시면은 깜빡이를 넣었을 때 이 바닥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뒷차한테 이제 필요한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어떤 패널에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고 바닥에 나타나고 공간상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글입니다. 고글을 끼고 이제 봤을 때 쭉 나열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선택 항목이 있을 때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게 하는 형태, 그러한 작동을 하게 하는 화상 디자인 이 자체도 이제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움직여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페토와 SKT의 이프렌드에서 사실 저희들이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변화될 디지털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저희 청장님 아바타입니다. 자, 근데 이런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제페토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아바타를 만든 게 아니라 안에서 옷도 입힐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돈이 뭐 일반 물품에 비하면 굉장히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어맥스 720이라고 하는 나이키 제품입니다만은 이 제품이 실제로 이 안에서 제페토 안에서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100원 미만으로 팔리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오전에 강의도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게임에 있어서의 아이템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형태일 경우에는 사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구매자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게임 업체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이 시대에는 그 누구나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을 보고 크리에이터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것만 한 5천만 개의 아이템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월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O라고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기본 이 원형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이 거기에 색상을 입히거나 하는 형태로 통해서 월 한 1억 정도의 수익까지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이용자가 판매자도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식의 시대에 그것 자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식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 가상현실과 이런 현실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종전과 다르게 이용자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옷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입니다. 이 현대 포토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 현대 포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 업체고요. 이 양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 포니와 이런 자동차 포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차를 보면서 이제는 현실 세계의 차를 보면서 온라인상의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차를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차를 구매하는 이러한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대가 무너지고 온라인상에서 시장이 열리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 변화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기 조작이나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상황에 맞는 우리 디지털 디자인이 우리가 그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체물이라고 하는 물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디자인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 영국과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직물지와 섬유 산업에 관한 부분을 계기로 해서 디자인 보호 제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셨듯이 우리 이제 앞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디자인의 모습은 디지털 디자인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디자인 시대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무체사상권, 메타버스,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을 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